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스토리다.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35년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좋기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그렇게 나는 뜻하지 않게 현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 뇌가 압축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고로 형성돼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 책의 저자 보후밀 흐라발은 카프카와 밀란 쿤데라와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국민작가입니다. 그는 해외 언론과 작가들에게서 체코 소설의 슬픈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프라하의 봄 이후 밀란 쿤데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프랑스 등으로 망명해 프랑스어로 작품을 쓴 데 반해 그는 체코에 남아 끝까지 체코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슬픔은 작가가 처했던 환경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작품 결말에서 어쩔 수 없이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되는 처절한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마지막 반전 또한 순간적으로 숨을 멎게 하는 슬픈 공감의 최대값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차마 그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을 그 처절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장의 첫 부분에서 작가는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35년 동안 나는 폐지를 압축해왔다. 그리고 내게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라고도 말하지요. 주인공 한티아는 더럽고 쥐가 들끓는 지하실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폐지와 책들을 압축기에 넣어 제지 공장으로 보낼 꾸러미들로 만들면서 그 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더러운 얼룩투성이인 폐지들과 함께 파괴되는 책들을 그는 사랑합니다. 일과 후 매일 맥주를 마시는 행위조차 그는 독서로 인해 영원히 내 잠을 방해받고 독서로 인해 선망증에 걸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한티아의 생각을 통해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말을 글 전체에 반복적으로 끼워 넣습니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책을 통해 책에서 배워야 한다. 사고하는 인간 역시 인간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라는 행위 자체가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산더미 같은 폐지 속에서 종종 희귀한 책이 발견될 때마다 그는 그 책을 건져 앞치마로 닦아 자신의 소중한 보물창고인 상자 안에 보관합니다. 폐지를 압축해서 꾸러미로 만드는 그의 작업에는 그만이 아는 루틴이 있습니다. 꾸러미마다 한복판에 파우스트나 돈 카를로스 같은 책이 활짝 펼쳐진 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피 묻은 종이 상자에는 히페리온이 들었고 낡은 시멘트 부대의 한 무더기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피신처로 쓰인다. 어느 꾸러미가 괴테나 실러, 휠덜린, 니체의 무덤으로 쓰이는지 아는 사람도 나뿐이다. 책에 정신을 빼앗기느라 작업의 속도를 내지 못해서 늘상 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씩 소중하게 따로 챙긴 책들을 집으로 가져가 그의 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책의 무덤이 되어갑니다. 저장실과 창고는 물론 화장실에도 책이 가득하고 찬장과 주방까지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만을 남긴 채 책들이 쌓여갑니다. 침실조차 그는 2개의 침대를 합쳐 그 위로 관뚜껑처럼 생긴 선반을 짜서 35년 동안 찾아낸 2톤의 책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지하실의 압축기에서 녹색 버튼을 눌러 압축해내는 책과 폐지, 그리고 그 압축된 꾸러미마다 숨겨 함께 압축된 소중한 한 권의 책들,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 그를 덮칠 듯한 책무더기 속에서 겨우 잠드는 한티아 자신의 모습.
한티아는 한 여성을 사랑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연거푸 그녀의 치욕적인 흑역사를 만들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녀의 관심으로부터 밀려납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한 그의 패배감은 이 장면에서도 결국 압축기의 루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폐지 꾸러미를 차례로 압축기에 넣고 압축한다. 꾸러미마다 한복판에 책 한 권이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인다. 나는 압축기 옆에서 일하지만 생각은 그녀에게 가 있다. 더럽고 버려진 페이지 더미와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친 채 함께 으깨져 버리는 고상하고 위대한 사상과 문학들. 주인공 한티아의 더럽고 남루한 모습 안에 아무도 모르게 펼쳐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인공 한티아는 말라붙은 핏자국과 더러운 파리떼 그리고 옷소매에서 튀어나오는 생쥐처럼 파쇄 직전에 더럽고 쓸모없는 폐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한티아의 주변에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지하실로 무거운 폐지를 지고 찾아오는 더러운 2명의 집시 여자.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를 펄럭이며 폐지 더미 위에서 그가 건네준 빵 조각과 소시지를 먹어치운 대가로 치마를 들어 올려 거침없이 속살을 내보이는 그 여자들에 대해 그는 오래전에 잊힌 문화의 지혜가 가득한 그들의 커다란 눈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 흡사 잿더리처럼 보이는 두꺼운 안경알을 걸친 철학 교수는 모자를 쓴 한티아와 모자를 벗은 한티아를 늙은 영감과 젊은이 2명의 다른 인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흡사 녹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으로 압축기의 작동과 멈춤을 반복하며 책들을 형체도 없이 짓눌러 하나의 의미 없는 꾸러미로 만들어버리는 한티아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단순한 폐지 압축공으로서의 지저분한 지하실의 한티아, 그리고 책들 속에서 이미 최고의 지성을 마음껏 누리는 현실 저 너머의 또 한 사람으로서의 한티아. 내가 보는 세상만사는 동시성을 띤 왕복운동으로 활기를 띈다. 일제히 전진하는가 싶다가도 느닷없이 후퇴한다. 대장간 풀무가 그렇고 붉은색과 녹색 버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내 압축기가 그렇다. 만사는 절뚝거리며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덕분에 세상은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게 된다. 한티아를 2사람으로 착각한 그 교수는 폐지더미 속에 섞여 들어오는 국내 정치 등의 잡지를 건네받고 몇 푼의 돈을 한티아에게 쥐어주곤 합니다. 잠깐 동안 그는 자신의 행운을 음미했다. 그러더니 잡지를 서류 가방 속에 챙겨 넣은 뒤 평소처럼 10코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손에 더 쥐어주고는 자리를 떴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찾아요. 계속 찾으시오. 계속 찾으라는 메시지는 제게 이 글의 최종적인 주제로 느껴졌습니다. 한티아가 폐지와 책들 무더기 속에서 어느 날 만났던 예수와 노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그 계속 찾으라는 메시지는 이어집니다. 줄처럼 감겨오는 검정파리들의 공격을 쉴 새 없이 받으며 무작정 일에 매달렸다. 그러자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막 거머쥔 테니스 선수처럼 의기양양한 예수가 보였다. 반면 초라한 외관의 노자는 재고를 넉넉히 두고도 빈손처럼 보이는 장사꾼 같았다. 예수에게서는 상징과 암호로 이루어진 피 흘리는 현실이 읽혔지만 수위에 쌓인 노자는 엉성하게 다듬은 들보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만 있었다. 예수는 플레이보이 같았고 노자는 내분 비선이 고장난 노총각처럼 보였다. 예수가 낭만주의자라면 노자는 고전주의자였다. 예수는 밀물이요, 노자는 썰물. 예수가 봄이면 노자는 겨울이었다. 예수가 이웃에 대한 효율적인 사랑이라면 노자는 허무의 정점이었다. 예수가 프로그레수스 아드 푸트룸, 미래로의 전진이라면 노자는 레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 근원으로의 후퇴였다. 내가 압축기의 녹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을 번갈아 누르는 동안에도 산등성이를 쉬지 않고 오르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노자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었다. 그는 압축기의 작동과 멈춤을 조작하는 녹색과 붉은색 버튼을 번갈아 누르며 마지막 꾸러미를 마칠 때까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푹푹 찌는 여름날 정오의 지하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작업을 통해 그는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까닭에 행복이라는 불행을 짊어진 사람이 되었고 전진과 후퇴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미래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으로도 전진할 수 있고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눈을 든 순간 예수와 노자가 사라지고 없다는 걸 깨달았다.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를 입은 내 집시 여자들처럼 그들도 흰 회칠이 된 계단을 되올라가 버렸고 내 맥주 딴지는 비어 있었다. 나는 절뚝거리거나 때로는 한 손으로 짚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 탓에 머리가 좀 어질어질했다. 한티아는 말합니다. 내가 혼자인 건 오로지 생각들로 조밀하게 채워진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다. 어찌 보면 나는 영원과 무한을 추구하는 돈키호테다. 이쯤 되니 저 또한 주변에 겹겹이 꽂혀있는 그리고 대충 여기저기 널려있거나 무심하게 쌓여있는 수많은 책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대목에서 등장했던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그렇게 나는 뜻하지 않게 현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 뇌가 압축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고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다. 라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의 거만한 우쭐댐. 감성적이고 짜릿한 표현을 되풀이 읽으며 마치 내 이야기인 양 가슴 뛰었던 기억들. 그리고 기나긴 역사의 장면들을 녹색과 붉은 버튼을 번갈아 누를 때처럼 앞으로 뒤로 오가면서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낼 때의 정교한 기쁨들. 작품의 배경인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무렵 한티아의 지하실에는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의 인장이 찍힌 가죽장정의 귀한 책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헐값에 폐지로 팔려가는 엄청난 양의 책들은 더 이상 원래의 귀함과 무게감을 갖지 못한 폐지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나 자신의 밖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역시 마찬가지다.처럼 현자들의 지성도 운명을 바꿀 역사도 그들이 자랑하는 엄청난 업적조차도 그 더러운 지하실 압축기를 통과하며 잔인하게 뭉개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티아의 집에 스미듯 들어와서는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집시 여자가 어느 날 호련히 모습을 감췄고 한참 나중에야 게슈타포가 그녀를 다른 집시들과 함께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티아는 그녀가 마이다네크 혹은 아우슈비츠의 어느 소각로에서 태워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서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아직 인간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꿀 정도로 위대한 사상이 쓰여진 책들이 짓뭉개져서 한낱 폐지 더미로 바뀌는 모습과 호련히 다가왔다 그저 어느 날 사라져 소각로에서 생을 마감한 존재감 없는 집시 여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연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왜 하늘은 여전히 인간적이지 않은가에 대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티아의 세상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압축되고 폐기되는 책들과 폐지더미들처럼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소멸되어 갑니다. 낡고 처리 용량이 부족한 그의 압축기 대신에 한 번에 엄청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형의 대형 압축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 저 거대한 압축기가 다른 모든 압축기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업에도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과 작업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다. 실수로 그곳에 버려진 책들과 사소한 기쁨도 끝이었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처럼 늙은 압축공들이 누렸던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만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었으니까. 책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우리가 종이더미에서 구해낸 장서들도 모두 끝장이었다. 새로 등장한 거대한 신형 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들은 책들의 내장을 꺼내 곤두선 책장들을 무정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던진다. 그것들은 거대한 피스톤 밑으로 조용히 흘러들어 보따리 크기로 압축된 뒤 제지 공장에서 생을 마친다.
거기서 글자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새종이로 탄생해 머지않아 새로운 책들로 인쇄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티아는 자신만의 압축기와 함께 35년을 살아왔던 지하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엄청난 반전, 아니 반전이 아니라 35년을 그렇게 살아온 한티아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폐지가 가득한 압축기 안으로 들어가 소중하게 책장을 손에 쥔 채로 압축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그동안 자신과 함께 뒤섞였던 책들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나는 녹색 버튼의 작동을 중단하고 폐지가 가득한 압축통 속에 나를 위한 작은 은신처를 마련한다. 아무렴 나는 여전히 쾌활한 사내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욕조에 들어가는 세네카처럼 나는 한쪽 다리를 압축통에 넣고 잠시 기다린다. 다른 한쪽 다리도 마저 통 안으로 무겁게 떨어져 내린다. 나는 또아리를 틀고 살핀 다음 무릎을 꿇은 자세로 녹색 버튼을 누르고 완충물인 책과 페이지 속에서 몸을 웅크린다. 이제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진입한다. 책장을 쥐고 있다. 사랑받는 대상은 모두 지상의 천국 한복판에 있다라고 쓰여 있다. 멜란트리흐 인쇄소의 지하실에서 백지를 꾸리느니 여기 내 지하실에서 종말을 맞기로 했다. 난 세네카요 소크라테스다. 내 승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무엇도 나를 내 지하실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